오스템 임플란트.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국시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위, 촉, 오 이 세 나라가 경쟁했던 시대입니다. 그림을 보면 영토가 비슷해 보이죠. 사실 이렇게 비슷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황제를 데리고 있는 동탁은 아주 악행과 독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권력의 저항에서 전국에 있는 제후들이 중앙 권력을 부정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낙양을 공격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삼국지에서 세 번째 전략적 순간이 등장합니다. 이제 조조와 원소 간의 경쟁 구도입니다. 원소는 이제 하북 지역을 평정한 다음 이 여세를 몰아서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2006년이 되면 조조가 이제 완전히 하북의 패권을 장악한 겁니다. 하북 8개주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쯤에 유비가 제갈량과 만납니다. 이거는 정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 찾아가서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제갈량이 유비와 대하면서 대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마 삼국지에서 네 번째 중요한 전략적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대한 생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워 스트래티지를 강의하는 중앙대 정치국제학과의 최영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 촉, 오 이 세 나라가 경쟁했던 그 삼국시대에 어떤 전략적 사유가 숨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과거의 전략적 사유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오늘과 미래에 필요한 전략적 지혜를 배워서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삼국지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바로 이 도원결의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도원결의 장면은 나간중에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장면이지 실제 정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나간중이 쓴 삼국지연의는 어떻게 보면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만 많은 그 픽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팩션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 이야기를 이 삼국지 연의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보다 정확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정사인 진수가 쓴 편찬한 삼국지와 그다음에 배송지가 편찬한 삼국지주, 그다음에 사마왕이 편찬한 자주통감, 이런 어떤 그 정사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삼국시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위, 촉, 오 이 세 나라가 경쟁했던 시대입니다. 그림을 보면 영토가 비슷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비슷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당시 지리적으로 인구 밀도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위 나라에 살았고요. 오나 촉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어떤 과학적 통계 자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위와 오와 촉의 국력 관계를 따져보면 아무리 높게 보더라도 그 오와 촉의 힘을 다 합쳐도 위에 상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위가 5 이상이 되고 오와 촉이 3차 정도 된다 그럴까요? 그런 아주 현격한 국력차가 존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조의 위에 대해서 송건과 오와 그다음에 이제 그 유비의 촉이 상호 경쟁하면서 삼국시대 이끌어갔던 그 기막힌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송견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 삼국의 위촉오 할 때 물론 이제 위가 가장 먼저겠지만 이 송견이 대단히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 송견은 기본적으로 양주는 강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오나라 지역이죠. 여기서 대단히 대대로 배설한 집안의 후손이고요. 이미 20대 초반에 그 황건적 난에서 큰 역할을 해가지고 장사태수, 그러니까는 요즘 말하면 군수 정도 되는 그런 배설을 올랐고요. 또 오정후라는 자기를 제수받습니다. 그리고 1190년에 그 반동통연합이 낙양을 공격할 때 직접 군대를 이끌고 뛰어들어서 낙양을 탈환했던 그런 무사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미 20대 초반, 20대 중반부터 송견은 뭐랄까 그 강동의
어떤 영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다음 위를 건국했던 인물이 조조입니다. 조조도 15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손경과 조조는 같은 나이예요. 조조도 아버지가 그 아주 고위 황간의 양아들입니다. 황간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양아들을 많이 취했죠. 그래서 아주 고위 황간 양아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이고요. 또 조조도 어릴 때부터 이미 이제 그 효름이라 그래서 아주 높은 자리에 제수를 받았고 황건적 날 때는 기도위, 즉 그러니까는 수도권의 수비대장 같은 걸 했습니다. 여러 수비대장 중에 한 명이었겠지만 이런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반동탁연합의 기수로서 아주 열심히 싸웠던 인물이 바로 조조입니다. 이미 이제 조조는 난세의 영웅으로, 난세의 지도자로 이미 전국적인 명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이가 조금 어립니다. 그러니까 161년생이기 때문에 한 6살쯤 어리죠. 타콘타켄이라고 하는 대단히 이제 그 변변치 않은 촌에 살았고요. 그리고 물론 위 어른들의 배설한 사람이 있겠지만 자기 때는 상당히 이제 어렵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켰고요. 그래서 노식 선생이라고 나중에 이제 황건적 날 때 아주 역할을 많이 한 분이 있는데 이 노식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만났던 사람이 공손찬이에요. 황건적 날 때 역할을 좀 하긴 하는데 그렇게 뭐 큰 역할은 하지 못했고요. 사실상 삼국지 연예의 이야기가 다르게 못했고 아주 조그만 뱃을 제수받았지만 또 사고를 쳐가지고 금방 도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랑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서는 자기 사행인 그러니까 이제 노식 선생 밑에서 같이 공부했던 공손찬 밑에 가서 이제 어탁을 해가지고 지내는 상황입니다. 이 세 사람의 삶을 보면 그래도 손경과 조조는 그래도 명문집 후손이고 이미 20세 초반에 전국적 인물로 명망을 떨쳤던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거물급 인물인데 비해서 유비는 많이 떨어집니다. 한미한 집안에 태어났고 뭐 이렇게 특별한 뱃을 한 것도 없고요. 뭐 이렇게 멍석을 만들어서 팔았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좀 주변에 이제 장비나 관우 같은 이렇게 힘쓰는 친구도 있었지만 어여변도 있었지만 어떤 제도권 내에서의 지위는 대단히 낮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한미한 출신의 유비가 결국 이 손경과 조조와 대응하면서 삼국을 이끌어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삼국시대를 읽을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이 유비가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이 조조나 송영과 경쟁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는 황건적 남부터 시작을 합니다. 황건적이 184년에 이제 봉기를 하는데 이미 이때 이 한나라가 말기가 되어서 상당히 이제 어지러웠습니다. 외척과 황간이 발효하고요. 또 이제 각 지역마다 베스라스들이 가렴주국의 백성들이 허덕였죠.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북방에서 오랑캐가 막 내려오고요. 이런 난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세상을 갈구하게 되죠. 그런 시대에 이제 이런 말들이 나돌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이게 창천 이사, 푸른 하늘은 이미 사라졌고 황천 당립, 누런 세상이 하늘이 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세제 갑자 천하 대결이라 갑자년에 대결한다는 말이에요. 이 184년이 갑자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장각이라는 사람이 태평교를 운영했는데 이 태평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봉기를 했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황천의 정신을 담기 위해서 누런 수군으로 이제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건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지역, 그러니까는 지금 중국의 동쪽 반정도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봉기가 일어났고요. 또 서쪽에서도 파지역에서도 많은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 전체가 이제 이게 흔들흔들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 노식, 황보숭, 주중 같은 뛰어난 사람들이 황건적을 이제 경멸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 전국에서 이러한 황건적을 격퇴하기 위한 어병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봉기했던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비나 관우나 정비가 이때 이 황건적을 때려잡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정비가 됩니다. 정리가 되는데 이 한나라의 어떤 그 정치 구조라 그럴까요? 그 황간의 외척의 대립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황건적인 나라는 여전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척과 환관들이 서로 권력 투쟁을 벌이면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년이 되면은 십상시의 난이라 일어나요. 십상시가 뭐냐면은 환관 중에 계급이 높은 10명의 환관들입니다. 이들이 외척을 제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외척들이 환관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은 제후들에게 경문을 돌려가지고 이 환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낙양성 앞으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안 환관들이 외척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제후들이 특히 제후 중에서 이제 원소와 원술이 낙양성으로 쳐들어가서 환관과 비슷한 사람 모두를 죽여버립니다. 한 2,000명이 살육이 당하죠. 대단히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고 이때 일부 환관들이 그 당시 황제를 들어 도망을 쳐요. 그런데 원리도 이 동탁이라는 지방 군벌이 이 환관과 황제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 황제를 내세워서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동탁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그 계급이 높고 그러니까 조조나 성경보다 20년 위에 나이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 50대 중후반 됐겠죠.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장군이고 정치인인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 노욕이 있어서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황제를 폐위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린 헌제를 즉위시킵니다. 그리고 황실의 어른인 태후를 살해해버리고요. 이렇게 이제 아주 잔혹무도한 악행을 저지르고 독재를 하니까 전국에 있는 제후들이 이 동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90년 방동탁연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18로 제후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겁니다. 18로 제후는 이제 18길에서 제후들이 온다는 거죠. 한 18명 정도 되는 제후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실 낙양 동쪽에 있는 거의 모든 태수나 자사는 동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황제를 데리고 있는 동탁은 아주 악행과 독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권력의 저항에서 전국에 있는 제후들이 중앙 권력을 부정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낙양을 공격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동탁은 낙양을 불태워버리고 장안으로 천도를 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황제를 데리고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들, 황제는 이미 독재자의 꼭두가시가 되어버렸고 아주 어린 나이에 아무런 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수도도 마음대로 옮겨져 버렸고 이전에 낙양은 불타버렸고 어떤 중앙 권력으로서의 정당성이 없는 상황 그리고 어떤 중앙 권력이 지방 권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는 정치학에서는 이렇게 아나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정부 상태죠. 중앙 권력이 어떤 지방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정당성 또는 물리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전국에 군웅들이 활가합니다. 이 군웅들이라는 것은 좋게 말하면 이러한 잘못된 사회를 세상을 바로잡고 하자는 사람이고요. 또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현상 타파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웅들이 활가하게 되면 중앙 권력에 의한 질서가 없기 때문에 약육강식의 세계가 벌어집니다. 힘 있는 자가 곧 정의가 되는 거죠. 이런 약육강식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있어야 되고 또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종 연행을 하는 거죠. 다른 지역과 연합을 하면서 이제 자기 힘을 키워나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때 보면 그 후한에 13개 주가 있는데 각 주마다 다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이제 군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좀 많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이미 동탁은 그 황제를 데리고 이 이제 관중 지역인 사주나 그다음에 그 옆에 옹주 그다음에 북쪽의 병주를 장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주가 지금 보면 이제 하북 지방인데 이 기주에 한복이라는 자사가 있고 또 반동통연합의 맹주였던 바알테스 원소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위에 지금 요동반도 쪽에 위쪽에 있는 유주라는 쪽인 유주에는 유주 자사 유유가 있고 이게 또 북평 태수가 있는 공손천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밑에 그 지금의 이제 그 중원 지역 연주라는 곳이 연주의 조조가 버팅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청도 지역 청주에는 공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서주 지역에서는 도겸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조조 바로 밑에 남양 지역의 원술은 이제 원수하고 형제지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소, 원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겨냥하고 있고 또 그 밑에 오나라를 세우게 될 이제 장사태서 송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주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유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익주, 나중에 초파 지역이 되는 익주에 유원이 있고 저 서북 서량이라 그러면 서방에는 마등 한수가 자리를 털고 있습니다. 이렇게 13개 주에 각 주마다 자사가 있고요. 또 이제 또 비슷한 뱃슬로 목이라는 게 있고 이런 사람이 벌써 13명이 있고 또 각 지역의 그 군별로 또는 국별로 이제 또 나름대로 그 세상을 새롭게 팽정하겠다는 난세를 팽정하겠다는 영웅 호불들이 등장해서 경쟁하는 상태죠. 이게 바로 이제 군흥 할거 상태입니다. 이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나키 상태, 무정부 상태예요. 그럼 누군가가 어떤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그 질서를 잡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명목상 황제인 헌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헌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헌제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황제를 모시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 가장 강력한 지도를 발휘했고 힘이 세했던 원소 한복, 기주지역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새로운 황제를 모실 것까지는 없고 기존 반역 세력만 처단하고 정통성을 회복하자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술인데 원술은 원소하고 형제지만 대단히 경제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또 도경과 같은 원래 이제 그 관리 출신들의 어떤 자사들이 이러한 보다 좀 소극적인 방식으로 정통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 기존의 한 나라의 정통성을 두고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전략적 순간에서 어떤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시 동맹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까 전에 있던 그런 각 제후들이나 세력자들이 소위 이제 새로운 황제를 모시하는 쪽과 또 기존 역적을 처단하고 정통성을 회복하자는 세력으로 많이 나눠집니다. 그 중심에 원소와 원술이 있는 거죠. 보면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입장이 선택되는데 보면 우리가 이제 전국시대 때 놓았던 근공 원교라는 원칙이 많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지역과는 경쟁적이고 멀리는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보면 원술이 중심이 돼서 밑에 송견, 그다음에 서주의 도겸, 그다음에 북동쪽의 공손찬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이제 원소와 조조 세력을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소와 조조는 여기서 양쪽으로 팽창하면서 세력을 키워야 될 그런 구조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삼국시대의 기원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원소와 원술의 대립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원소 입장은 어떤 거냐면 일단 자기가 그 기주지역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키워야 됩니다. 키워서 남쪽으로는 조조가 막아주면 북쪽으로 공손찬을 흡수해서 세력을 키우는 거죠. 사실 원소는 원래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은 이 화북 3개 주, 4개 주, 기주, 청주, 유주, 병주를 자기 이항이 안에 둔 다음에 이미 장안으로 도망쳐 있는 황제를 모시고 와서 다시 낙양에 종묘를 부활한다는 그러한 이제 원대한 나름대로는 대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하북의 4개 주를 통합을 해야 되고 이때 가장 문제적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북평태에서 공손찬 세력을 이제 흡수하거나 괴멸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1년에 이제 일단 기주목 자리를 빼앗습니다. 빼앗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석에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공손찬도 공손찬 나름으로는 유주의 어떤 그 패권을 장악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유주지사인 유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 이 유를 공격을 해서 항복을 받은 상태에서 이 저작거리에서 유와 그 가족들을 살해하는 이런 잔혹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통째로 원속에 내려와 버립니다.
이름으로써 원수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이제 공손창과 경쟁하게 되는 구조에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원수는 어떤 계획이었느냐? 원수는 보면 이제 형주 북부에 있는데 사실 이미 밑에 송경과 동쪽에 도겸이 도와주고 있고 저 북동쪽에 공손찬이 같은 이제 거의 동맹을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 있는 송견이 형주의 유포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자기와 도겸, 공손찬이 포위를 해서 원소와 조조를 공격하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3년에 조조의 연주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원술에게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 비해서 조조는 뛰어난 전략가죠. 그래서 아주 쉽게 원술 세력을 막아내고 패퇴시킵니다. 그래서 원술이 올라가지 못하고 다 옆으로 가서 옆에 저 양주 북부의 수춘이라는 곳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포와 손을 잡고 서주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서주는 도겸이 죽은 다음에 유비가 잠시 이제 서주를 맡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비를 배반한 여포하고 협력해서 서주를 공격해서 서주를 뺏긴 하는데 이걸 다시 여포에게 뺏겨 버려요. 그러니까 원술은 사실 초반에 구도는 잘 잡았지만 초반에 몇 번의 전투에 패함으로써 사실 주도권을 많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 조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조가 있는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위로는 원소가 있지만 북쪽에 한의 세력이 있고 동쪽으로도 서주가 있어서 서주 세력이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남쪽에서는 원소나 또 이런 송견 세력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미 동탁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동탁 다음에 이각각사라고 하는 또 이 세력이 있지만 이것도 다 조조에게 반대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북쪽 원소만 빼고 나면 남쪽, 동쪽, 서쪽이 다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공을 통해서 존립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소는 사실상 이 세 방향으로 계속 이제 군대를 보내면서 견제하면서 나름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황건적을 소탕해 나가면서 자기의 입지를 계속 키워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192년에 이 청주에 있는 황건적을 이 조조가 토벌 합니다. 이때 뭐 기록에 하면 30만 또 뭐 좀 적게 하면 10만 정도의 청주병을 확보하게 돼요. 그러니까 황건적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죽이지 않고 자기 편을 만든 거죠. 이게 조조의 대단히 탁월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193년에는 서주를 공격을 합니다. 이때 이제 유비가 공손찬 밑에 유비가 서주 도겸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실 조조가 서주를 공격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건적 난 때 그 아버지 조승이 이제 아버지와 동생 등등이 가족들이 황건적을 피해서 서주로 도망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서주에 가서 도겸의 부하한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서주는 조조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아버지와 동생을 살해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말 조조답지 않게 193년에 서주를 공격하고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양민을 학살합니다. 뭐 이제 기록에 하면 하도 많은 사람이 죽어서 물이 막혀서 강이 흐르지 않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때 이 사건을 서주 대학살이라 그러고 이게 이제 두고 조조가 잔혹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은데 대단히 중요한 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서서히 이제 조조가 힘을 펼쳐나면서 자기가 이제 연주, 그 밑에 예주, 그 다음에 이 두 지역 장악해 나고 옆으로도 서주나 또 사주로 이렇게 팽창해 나가면서 조금씩 조조가 힘을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다들 자기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주변과의 경쟁 속에서 이제 이양을 키우는 상황,
이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헌재의 유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헌재가 원래 동탁 밑에서 이제 허수아비 황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탁이 192년에 여포화에 의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 정국이 바뀌는 거죠. 바뀌었을 때 이 동탁 밑에 있던 부장들이었던 이각 곽사라는 사람들이 다시 백령을 동원해서 장안을 점령해 버리면서 권력을 장악해 버립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헌재가 동탁은 살았지만 이각 곽사라고는 더 수준 낮은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이제 꼭두가시가 되고 이들이 아주 잔혹한 일을 많이 벌이게 돼요. 근데 이 둘이가 어느 순간에 있다가 또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백령을 동원해서 궁궐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헌재 옆으로 막 화살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재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가지고 이들이 양해를 구해서 피난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195년에 헌재가 일단의 사람을 데리고 이제 낙양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각각사가 보내줬지만 좀 있으니까 이 황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잡으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힘들게 헌재가 도망치는 유랑시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 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삼국의 등장과 삼국의 쟁투 과정에서 두 번째 중요한 전략적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헌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죠. 원소의 책사 저수는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헌재를 모시고자 간언을 해요. 헌재를 모시고 오면은 정치적 정당성도 생기고 또 뭔가 이제 난세를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대표로서의 그 대표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원소는 이런 저수의 간언을 귀찮은 일이라고 무시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황제가 있으면 아무리 자기가 실권자라 그래도 이 황제의 도장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가 거수기긴 한데 어쨌든 황제가 뭔가를 따라줘야 되는 거죠. 일일이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귀찮은 겁니다. 그리고 원소는 기본적으로 이 동탁이 내세운 이 헌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헌재 말고 새로운 황제를 모시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소는 저수의 간언을 듣지 않고 귀찮으니라 첩해버리면서 방치해버립니다. 이때 조조의 책사 순욱이 조조에게 말합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헌재를 모시고 와야 정당성도 생기고 권위도 있고 천재를 앞세워서 일을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헌재라는 사람의 존재는 어떤 거냐면 완전히 이제 동탁의 꼭두가시였고 이각각사에서 이렇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냥 1년 내도록 방랑을 하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 어떤 정치적 이양도 없고 정치적인 매력도 없는 사람을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뭐 새로운 사람 하나 세우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조가 생각해 보고는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헌재를 옹립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제 많은 중국의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협천자 영제우, 천자를 품어서 제후에게 효령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자를 모시고 제후를 효령한다.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명목상 통치권자는 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이게 누구의 꼭두가시였던 또는 적의 과정이 정당성이 없다 손치더라도 명목상 그래도 한 나라, 한 제국의 대표는 헌재이기 때문에 이를 모시는 것은 어떤 자신들의 행동이나 발언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정치학적으로 말하면 정책 권위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정치가 힘으로 하고 칼로 할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게 말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말들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정당하냐에 따라서 그 말에 말빨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조가 이 헌재를 모심으로써 협천자함으로써 이 정책 권위와 정당성 확보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결단을 내린 거고 그로 인해서 조조의 영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그 대립구도는 원소와 조주의 대립구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원소는 기주, 유주, 병주, 청주를 장악함으로써 하북의 대부분 지역을 장악을 했고요. 또 199년의 역경전투를 통해서 공순찬 세력을 괴멸시킴으로써 완전한 화북의 패자가 됩니다. 또 조조는 198년에 여포를 처단해서 서주정을 장악해서 완전히 동쪽으로 세력을 넓혔고요. 또 이즈음에 되면 이제 그 199년에 원소와 경쟁했던 원술이 죽게 되고 또 송견의 아들 손책도 200년의 죽음으로써 강동적이 약간 이제 이렇게 비계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원소와 조조가 대립하는 상황. 이때 유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유비는 대단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유비가 이제 그 유랑생을 하다가 공손찬에게 의탁을 하죠. 그러다 공손찬이 도겸을 도와주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도겸 밑에 잠시가 있다가 도겸이 유비를 보고 그 인품이나 능력에 매료되어서 서주를 넘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94년에 서주 자사가 되는데 그 다음에 195년에 여포가 공격을 해서 서주를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여포가 공격하니까 갈 데 없는 유비가 어디로 갔냐면 조조에게 기의를 합니다. 조조에게 잠시 가 있다가 다시 199년에 조조 눈을 피해서 서주로 도망쳐서 서주를 사실 힘으로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배반하고 떠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조조 헌제가 조조를 시해하려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소위 이제 황족 유씨 집안이기 때문에 헌제에 가까웠던 유비가 그 조조 시해 사건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발각이 나서 관련된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이 일에 이제 유비가 이름을 올렸던 거죠. 그래서 이 배반자 유비를 잡기 위해서 199년에 서주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또 유비는 조조가 오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조조의 가장 중요한 대립점은 원소였거든요. 그리고 많은 군대를 원소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관도라는 곳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비 입장에서는 조조가 그렇게 올 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조조가 그냥 한달음에 달려와서 유비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냥 유비가 겁이 나서 그냥 자식이고 애들 다 버리고 북쪽 원소에게 도망을 쳐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 이제 간우가 따라가지 못하고 혼자 있다가 포로가 되어서 조조의 부하가 잠시 되는 그런 시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소에게 갔다가 다시 이제 또 우리 유비의 특징은 뭐냐면 남 밑에 못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소에게 이야기해서 지금 조조를 막기 위해서는 남쪽에 그 행주자사 유포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유포에 가서 유포를 설득해서 조조를 공격하겠다고 해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포에 갑니다. 유포에 가가지고 형주 북쪽에 있는 예남 지방에 파견되어서 조조를 후방에서 괴롭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5년 동안에 조조는 공손찬, 도겸, 조조, 원소, 유포로 방랑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거죠. 목숨 1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삼국지에서 세 번째 전략적 순간이 등장합니다. 이제 조조와 원소 간의 경쟁 구도입니다. 그래서 이 원소는 이제 하북 지역을 팽정한 다음에 이 여세를 몰아서 아래에 있는 사실은 조조는 원소 밑에서 큰 사람이거든요. 원래 반동탁 연합했을 때 원소가 맹주였고 그 원소 밑에서 책사 역할을 하거나 또 중요한 발언했던 게 조조였습니다. 그리고 연주목을 만들어준 것도 물론 이제 추천이 있었지만 원소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판을 많이 깔아주었던 게 원소인데 이 판을 잘 이용해서 조조가 이제 원소와 대립할 수 있는 만큼 힘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원소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죠. 그래서 일단 하북 지역을 팽정한 다음에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뻔히 알고 있는 조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원소군이 내려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하를 지나는 그 지역, 관도 지역에 나름대로 대군을 보내서 이제 그 원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도대전이 발생하는데요. 사실 이 관도대전은 원수 측에서 상당히 내부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이 전풍과 저수라고 하는 책사들이 다 반대를 해요. 얼마나 반대했냐면 전풍은 감옥에 갈 정도로 반대를 해요. 그만큼 반대를 극심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풍 입장에서 볼 때 오랫동안 전쟁에서 병사들이 힘들고 또 남쪽 내려서 전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면서 조조의 세력이 약화되는 걸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었고요. 근데 이제 한번 원수 입장에서는 워낙 이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지금까지 사실 그 동탁 이후에 가장 강력한 패권의 그 후보자로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풍과 저수의 반대를 물리치고 병력을 내려보냅니다. 이때 이제 이미 백마와 연진 전투에서 알량과 문초라는 대단히 뛰어난 장수를 상실하게 돼요. 이미 초기 전투에서 많이 패배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소는 그때도 많은 이제 책사들, 특히 저수가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전진 배치하지 말고 본진은 항하 뒤에 있고 별동대를 보내서 별동대만 보내도 충분히 조조군과 수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조조군을 계속 괴롭히면서 이렇게 전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원소는 또 자기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당시 당대 최고의 군벌이고 또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하를 건너서 대군을 이제 파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조는 정면을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관도성에 이제 들어가서 응고하면서 농성을 벌이면서 이제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성전이 오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봄에 시작된 전투가 이제 가을을 넘어가게 되는 거고 한 5, 6개월 지나게 되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대군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필요한 거죠. 보급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주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옵니다. 원소군에 있던 허유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친구가 원소를 배반하고 조조에게 기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원소가 지금 원소군의 보급창고가 오소라는 곳에 있으니 여기를 공격해서 불태우면 당신이 수고할 거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이때 또 여러 사람들이 허유의 이야기가 아마 어떤 계략일 수 있다고 반대를 하지만 조조는 그를 믿습니다. 그리고 5천의 병력을 끌고 직접 끌고 그 오소 식량 창고를 급습해서 불태워버립니다. 이러한 공격에 직면했을 때 원소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소를 지킬지 아니면 본진을 공격할지 관도를 공격할지 고민하다가 양쪽 다 병력을 보냅니다. 그래서 한쪽 병력으로는 오소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고 또 한쪽 병력은 5만의 병력을 주어서 장합 고람을 관도 성 공격에 내치웁니다. 그런데 오소를 갔던 병력은 이미 가기 전에 오소가 불타버린 거예요. 그리고 관도 본진을 공격했던 부대는 싸워보니까 이게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장합 고람이라고 하는, 장합은 나중에 참 제갈량의 그 북불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때 이제 장합이란 고람이 원소를 배반하고 조조에게 항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5만씩 데리고 갔는데 패배가 오면 혹시 죽이지 않을까 겁을 낸 거죠. 그래서 원소 진영에서 이런 배반이 일어남으로써 사실 원소군은 몰락하게 되고 수많은 병력을 잃으면서 후퇴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조조는 관도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원소를 밀어내고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원소가 이 관도 대전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뭐 많은 병력을 잃었겠지만 워낙 기주나 유주, 병주가 이 넓은 지역이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사실 전력이 많이 약화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결정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이 후계자 아들 간의 권력투쟁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원소가 이 관도 전투를 끝낸 다음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 패배의 상실감 같은 것 때문에 죽게 되는데 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들이 권력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 원소가 잘못한 게 뭐냐면은 아들 셋과 조카를 4개의 주를 다 맡긴 거예요. 이미 다 큰 애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가장 아끼는 막내 아들은 기주에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기주에게 있는
원상이라는 아들에게 이제 이 권력을 넘겨주는데 이 나머지 큰 아들들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 간에 권력 투쟁이 벌어집니다. 이런 권력 투쟁 과정에서 자연히 서로 싸우게 되고 또 이러한 권력 투쟁을 틈탄 조조가 하나하나 공격하면서 이제 각계격파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206년이 되면 이 아들들이 어디로 도망치냐면 저 공송강이라고 하는 지금 요동 지방에 있는 요동 태수에게 도망을 치는데 이 요동 태수가 보니까는 이 애들이 이제 원시 집안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들을 살려주기보다는 그들을 참하고 그 목을 조조에게 보냄으로써 공송강은 자기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름으로써 원소 세력이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는 관도 대전에서 패배 때문에 망했다기보다는 그 패배 이후에 자신의 죽음과 그 죽음 다음에 아들들의 권력 투쟁 때문에 망한 거랑 마찬가지죠. 진수 삼국지에 보면 이런 원소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무용이 있고 도량도 쉽게 됐었지만 전풍을 죽인 것은 항우의 시척보다 더한 것이다. 그냥 신하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신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옥을 보내거나 목숨을 빼앗는 그러한 야멸찬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상황에서 아까 전에 봤던 우리가 그 헌재를 어떻게 모실 것이냐 문제이나 또는 관도제전을 어떻게 싸울 것이냐 문제를 두고 책사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올바른 판단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원소가 패배하는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진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006년이 되면 조조가 이제 완전히 하북의 패권을 장악한 겁니다. 이미 원시들은 다 사라졌고 그래서 하북의 많은 지역들을 하북 8개주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협천자 영제후 천자를 모시고 이제 제후들을 호령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 거죠. 자, 이때 강동 지역은 손책의 동생인 송건이 강동을 장악해 나가면서 군사를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얘는 주윤화 노숙 같은 대단히 뛰어난 책사가 붙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조는 조조 나름대로 하북을 다 장악해서 사실상 패권에 아주 가까이 가 있는 상태였고 송건도 송건 나름의 이제 강동 지역을 장악해 나가는 상황에서 유비는 뭐하고 있었느냐? 이때 그는 유포에 의탁해서 그 형주 북부의 조그만 성 신야성이라는 곳에서 북쪽에 있는 조조를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06년 상황에서는 사실 조조가 천하의 패권을 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사실 그 하북 8개주가 중국의 거의 뭐 한 60, 70%의 인구와 생산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206년쯤 됐을 때 아마 조조 입장에서는 이제 패권을 차지했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남방에 있는 송건이나 유비, 유포만 제거하면 이제 천하 통일을 한다는 그러한 꿈에 부풀렸을 겁니다. 이쯤에 유비가 제갈량과 만납니다. 제갈량은 18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유비가 161년생이니까 20살 어린 사람이죠. 근데 이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서 유비가 세 번 찾아가는 우리 삼고초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 찾아가서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때 이제 제갈량이 유비와 대하면서 대전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마 삼국지에서 네 번째 중요한 전략적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융중대라는 것은 융중은 그 제갈량이 살았던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때서 이야기했던 대책을 융중대라 그럽니다. 제갈량의 대전략입니다. 진수 삼국지 제갈량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약 형주 익주를 차지해 그 험함에 기대고 서쪽으로 여러 융족들과 하친하고 남쪽으로 이월과 화목하고 밖으로는 손건과 우관계를 맺으며 안으로는 정치를 닦으면서 천하의 변고가 있을 때 한 명의 장군에게 명해 형주의 군사를 이끌고 완과 낙양으로 향하게 하고 장군께서는 몸소 익주의 군사를 거느리고 진천으로 출병하신다면 대나무그릇에 담은 밭과 호리병의 국으로 장군을 영접하지 않을 백성이 감히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형주와 익주를 차지한다는 것은 바로
중국에 있어서의 어떤 그 남서부를 장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부의 위와 남동부의 오, 그 다음에 남서부의 촉으로 천하 3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천하 3분지계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 세력을 잘 흡수해서 세력을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쪽이나 남쪽에 오랑캐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잘 흡수하지 않으면은 대단히 위험해지는 거죠. 덩디가 위험해지고 또 이들을 잘 흡수해서 하나의 전력으로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주변 세력을 흡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건과의 우관계, 특히 손건과의 동맹을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국 워낙 오나 촉이 국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위와 상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손건의 오와 유비의 촉이 끈끈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만이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하 3분지계 핵심적인 고리가 뭐냐면은 바로 손건과의 우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하의 변고가 있을 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정 내부에 분열이 생기거나 균열이 있거나 혹은 또 외침이 발생할 때 이럴 때 이제 저게 어떤 변고가 있을 때 한 명의 장군은 형주로 공격을 하고 또 다른 또 유비는 익주를 통해서 공격을 한다면 천하의 대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융중대를 그림으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송군의 오와 유비의 촉이 동맹을 맺고 조주와 대응하는 구조고요. 유비는 형주와 익주를 저항을 해서 양면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에 있는 오랑캐나 남쪽 오랑캐를 잘 흡수해서 백성으로 삼거나 전력화한다면 이것이 대단한 힘이 되어서 천하 통일의 폐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천하 3분지계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과정적인 겁니다. 제갈량도 그렇고 또 유비도 그렇고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냐면은 다시 천하를 통일해서 한해 왕실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였습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만났을 때가 대략 206년 정도로 계산하고 있고요. 그때 제갈량 나이는 25, 6살쯤 되는 나이였습니다. 이때 제갈량은 그 젊은 책사로부터 큰 그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비가 열심히 살았지만 10수년 동안 대단히 어려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때 이미 조조나 송건은 거의 반듯한 나라를 세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여전히 작은 성에 묻혀서 있었던 유비의 입장으로서는 새로운 전망과 또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얻었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제갈량의 융중대야말로 유비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그림 속에서 어떤 전략으로 자기의 꿈을 실현시켜야 될지 그 그림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갈량이 제시하던 융중대야말로 위, 촉, 오 이 삼국 간의 경쟁관계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플랫폼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러한 제갈량이 제시했던 천하 3분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